책 읽기 14번이요. 가족을 폐지하라.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를 상상하는 법. 소피 루이스. 이 글은 소피 루이스의 가족을 폐지하라.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를 상상하는 법의 독후감이에요. 이 장의 제목이 어떻게 가족을 폐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 그대로 갖다 옮겼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와 폐지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어려움을 겪죠. 가족을 폐지? 이건 좀 그죠? 이 책의 제목이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저자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짧은 책의 끝부분에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짧은 책은 가족 폐지론에 대한 정서적 공포와 정치적 가능성을 소개하고 특정한 종류의 가족은 폐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 오늘날로 이어지는 가족 폐지론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당신이 가족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동의하면 좋겠다. 출산율 저하가 이 아주 큰 정치적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은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쟁은 난이도 최상의 정치 영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족, 개혁 또는 확대와 개혁 확대는 가족이란 제도를 남기고 그대로 한다는 거죠. 바꾸거나 좀 늘린다든가 뭐 개념을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가족 폐지 이건 두 개의 논쟁은 단순한 말꼬리 잡기,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들에 동의한다. 당장 우리가 모든 대답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강화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이상과 만족이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주는 긍정적인 이상과 만족이 그러니까 그게 가족으로부터 샘솟은 거지. 그러니까 이건 좋다고 그래도 아니면 가족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건지 그러니까 가족이 문제인데도 이게 남은 건지 두 번째라면 폐지해야겠죠. 첫 번째라면 폐지하면 안 되고 중요한 거예요. 그 가족의 폐지라는 의제를 과감히 제시하면서도 그렇다면 가족에 대하는 문제라는 의문에 이 책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해요. 대안이 뭔데라는 어질어질한 질문이 던져진 이유 중 하나는 이론상 가족이 매일같이 노동자와 그의 가족을 탄생시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생아가 가족을 이루는 로맨틱한 한 쌍의 산물이라는 걸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정치가 가족이기 때문이다. 가족제도 이후에 무엇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걸 솔직히 고백하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독자가 저자에게 약간의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그것을 완전히 욕망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제도 이후에 무엇이 나타날지 너무나도 궁금하다. 어쩌면 그게 뭐든 내가 알 길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안다. 그래도 나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고 그것이 찬란하고 풍요로운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다. 실현 가능할 대안도 없이 가족의 폐지 등 세상의 거의 전부를 바탕에서부터 전복하는 과제죠. 이거는 그죠? 이런 과제인데 이걸 이렇게 한다는 거는 대안이 없더라도 그현 제도를 부정하는 용기 그 자체도 이미 중요한 출발점이긴 하죠. 그래서인지 너무나도 익숙한 가족 제도 자체를 거부하려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가족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하기 힘들게 만드는 건 혈연 관계, 사랑, 좋은 음식을 확보하는 것. 이게 자연스럽게 서로 불가피하게 얽혀 있다는 믿음 때문인 거죠. 알아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바렐과 맥킨도시의 말이다. 이들은 가족이 있던 자리에 무엇을 놓겠는가 하는 질문에 아무것도 놓지 않겠다는 놀라운 대답을 내놓았다. 우리가 손을 맞잡으면 분명 가족 이후에 찾아올 아무것도 없음의 풍요 속으로 용감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다. 그치만 난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고 일장의 제목인데요. 없는 사회를 읽으면서 야마모토 테츠지는 이반 일리치가 근대 체제의 핵심 문제라고 지적한 학교 제도가 사실은 이념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신화 생성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도 학교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근대 국가의 핵심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글에서 학교에 대한 이 얘기를 가족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같은 분석이 돼요.
그러니까 신화가 만들어진다는 것. 이 학교라는 신화 또는 가족이라는 신화. 현실이 현실로서 인지되지 않고 의심받지 않는 부동의 지위를 차지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하고 상관없이 신화가 된 거죠. 그냥 현실은 뭐 그냥 무조건 이런 거죠. 국가도 그렇죠. 실제로 우리는 학교에 다니면서 어떤 능력도 키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형성되었다고 믿는 거죠. 대표적인 대학인데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임금조차 될 수 없다고 착각하는 거죠. 대학에서 전공이라고 부르는 거. 기껏해야 4년간의 학부 또는 학과를 경험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평생에 걸쳐 딱지가 되는 거죠. 당신의 전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실제 능력이 아니라 그 자격을 묻는 거죠. 딱히 공부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는 잘 알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죠. 특히 스카이 그런 거 말이죠. 그것만을 판단 재료로 삼는 거죠. 사회적 신화의 보관 창고이자 신화가 안고 있는 모순을 제도화로 구성하고 신화와 현실 간의 불일치를 재생산하면서 동시에 그걸 감추는 것. 이게 교회였죠, 교회. 삼중이. 근데 그 교회를 대신한 게 바로 학교 제도고, 그 다음에 지금 가족도 그렇다는 거죠. 최근에 대학이 신화 신생 시스템의 기능을 일부 상실했죠. 그래서 딱히 공부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는 잘 알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그렇게 인정하던 시절이 끝나가죠. 그래서 요새 대졸자가 뭐 실력이 없느니 준비가 안 됐느니 그런 얘기가 만연하죠. 신화 생성 시스템이 깨진 거죠. 그래야 대학 졸업자의 취업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대학의 대형태세 미비로 인한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화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긴 좀 어려워요. 근대 사회가 탈근대 사회로 시대적 전환을 경험하는 상황이라서 이 근대 국가 체제를 지탱하던 교육이나 가족 같은 신화 생성 시스템의 효력이 반감된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화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주부인데, 빅토리아 시대에는 집안의 천사, 엔젤 인 더 하우스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가정주부를 뭐라고 보냐면, 후속복 입은 죄수같이 여기는 게 보통이에요. 이게 보통 얘기를 이렇게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를 고립시키고, 그의 생활 세계를 사유화하고, 그의 거주지와 계급과 법적 정체성을 임의로 지정하고, 친밀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 영역을 철저히 제한하는 사회적 기술을 승인하는 건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게 그 얘기죠. 가정주부를 구속복 입은 죄수같이 분석을 하죠. 그러니까 제도 속에서 여성의 권리 문제를 해결하는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정치적 투쟁의 대상이 뚜렷하지 않아요. 누구랑 싸우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성운동의 가장 중요한 그 그래서 뭐, 이상하게 무슨 이상하게 뭐 나오는 익명의 어떤 뭐 지하철에서 뭐 어떤 문제 어쩌고 그렇게 하면 막 공격을 하죠. 그거는 이제 대상이 뚜렷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하냐면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제도 자체에서 비롯한 문제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 달리 말해서 이 가정주부의 문제인데 문제는 자본주의하에서 사적 가정을 돌보는 일 이게 이제 무임 노동이잖아요. 종종 사랑하는 욕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숨통이 조이는 노동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남성 상사나 남편, 아빠와 같은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봄 노동자들이 이 주부들이죠. 가족 형태 속에서 맞닥뜨리는 그들이 가하는 폭력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시사하는 거죠. 유급이든 무급이든 가정부와 어머니가 롱다로 인정받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 건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화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국가 위기 상황, 또 대재앙, 뭐 이런 거 같은 영화들이 있죠. 재현물 같은데, 소설 같은 거. 거기서는 다른 모든 게 무너져 내렸을 때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인 관계가 가족이다. 즉, 가족들끼리 뭐 살아남고 뭐 아들을 위해서 뭐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게 영화의 줄거리죠, 다. 모든 영화의 줄거리가 그래요. 이 신화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어떤 소설의 주인공이 또 자본주의에 대한 걱정을 중단하고 그러니까 돈 벌고 살아야지 뭐 이런 거 중단을 포기하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 결혼하고자 하는 욕구를 받아들이잖아요. 아, 근데 결혼해야지. 그럼 어떻게 되냐? 고뇌가 다 없어져요. 정치적 실질적 고뇌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거야. 그런 걸 소비를 해요. 그런 소설 같은 걸 보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그러죠. 없어질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결혼하죠. 그렇진 않죠. 전혀 아닌데. 이 가족의 그 신화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가진 건 가족밖에 없음. 이게 마치 좋은 것이라는 듯이 상기시킴으로써 우리를 재구성하는 힘인 거죠. 그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하여 저자 자신도 가족의 폐지라는 주장이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지경이에요. 심지어 지금까지도 자기도 글을 쓴 중간에도 가족을 폐지하라는 말은 너무 위험하고 전략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유토피아적이라는 주장에 거의 설득된 상태다. 뭐 그래까지 얘기하냐 이런 거죠. 하지만 거의일 뿐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의 제목이 가족의 대안도 확장도 아니니. 이 책, 근데 이제 이 책을 다시 읽어보면 이게 이제 보통 여기까지가 줄거리인데 가족을 폐지하라. 그리고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를 상상하는 법. 이 뒷부분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가족의 개념에는 프라다는 두 개의 정의가 있어요. 제목에만 있는데 하나는 폐지해야 될 대상으로의 가족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상상해야 하는 아직 보지 못한 세계로서의 가족 개념에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가족 개념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좀 폐지 대상으로서의 가족 개념을 먼저 설명하면 이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피루시든지 저자가 주장하는 폐지 대상으로서의 가족 개념은 근대 국가의 핵심 구성 요소였던 거 있죠. 그거. 돌봄을 조직하는 비참한 방식인 거죠. 통치 수단으로서의 가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들, 손자, 뭐, 그것 때문에 막 다들 고생을, 비참한 방식이에요. 유기인에게 행복한 가족이라는 표현은 행복의 본질, 즉, 그 자본주의에서는 무지막지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무관심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한각에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가족이 누리는 행복의 토대에 희생과 억압, 억제,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린 선택, 일컬어 잡은 기회, 크고 작은 해악의 균형 잡기로 이루어진 거대한 하부 구조가 존재함을 망각한 거죠. 누군가가 엄청나게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대의 가족 이데올로기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인 게 경제의 환상 같은 거예요. 이런 경제의 환상이 뭐냐면 이기적인 경제인의 행위를 하는데 그게 시장 메커니즘에 보이지 않는 소비를 통해서 쌓이고 쌓여서 생산과 소비의 차적 패턴에 이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자유주의 경제학이죠. 그러니까 이기주의에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메커니즘의 최적의 패턴에 도달한다. 이게 자유주의 경제학인데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 최근에 알고 있죠. 빈부의 격차만 극대화할 거죠. 그럴 리가 있겠어요? 누군가는 왕창 벌고 누군가는 못 벌겠죠? 근데 가족 이데올로기도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이타적인 돌봄이 아닌 현실은 그런데 인간의 이기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결국 모두가 패자다. 가족은 자본 축적을 제외한 다른 모든 목적에는 비참할 정도로 부합하지 못하므로 이미 누구의 잘못도 아닐 때가 많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별것도 아닌 것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일 뿐이죠. 아무것도 아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거죠. 자본주의 기본 단위인 가족의 기능은 뭐냐면 복지를 대신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걸려서 하면 돌보는 거 병원에서 안 해주잖아요. 채무자의 보증을 서는 거죠. 그래서 죽은 할아버지의 빚을 손주가 갚아야 되잖아요. 가족은 개인의 선택이니 개인의 탄생이니 개인이 욕망하던 허울을 쓰고 있지만 그건 허울일 뿐이고 실제로는 국가의 노동력 재생산, 아이를 낳는 거죠. 저렴하게 관장하고 빚을 확실하게 갚게 하는 수단인 거죠. 그런데 이 노동력을 저렴하게 관장하는 이 작업이 출산율, 이거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이런 식의 가족이라면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부, 핏줄, 유전자, 자손의 소유 개념에 그리고 공동에 누릴 수 있다는 것에 사유화에 입각한 가족은 대중적인 유기체라기보다는 국가 제도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운명 행세를 하는 협박이고 생물학적 필연인 척하는 계약이란 말이죠. 저자가 주장하듯이 가족 폐지를 얘기할 때 더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백인, 이성애, 가부장, 식민적 핵가족을 말하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폐지해야 되죠. 그러한 역사적인 이유로도 이 가족, 즉 강요된 제도로서의 가족 말고 다른 어떤 가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시점에서 이건 이제 식민주의라는 게 다 이랬으니까 식민지 이전의 선주민들,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북아메리카에 있었던 선주민들은 사유재산에 결부된 형태로서의 근저적 가족 이런 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대가족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걸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가족은 그러면 중국에서요. 몇 천 년 전에 내가 아주 좋아하는 그 책이 하나 있는데 다정한 부부가 있었어요. 너무 인구 부부가 있는데 집에 쫓겨나요. 인꼬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런 가족은 자본주의 길들이기 과정의 일환으로 강제됐어요. 서구에서만, 그것도 근대 쪽에서만 이루어진 거야. 가족 만들기, 가족을 거꾸로 만드는 거죠. 패밀리아라이제이션이죠. 역사적일 뿐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식민지화 과정인 거죠. 19세기 미국과 캐나다 연방정부는 젠더 비이원론, 그러니까 남녀 구별을 뚜렷하게 안 하는 거죠. 비일부일처제, 처가에 거주하는 개방 결혼, 이런 걸 포용하는 부족의 집단 소유 모델이 우리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걸 해체하기 위한 방편으로 결혼을 요구하는 인디안 정책을 실시를 해요. 부셔버리려고. 그래서 사유재산을 도입하고 가장 남편의 손에 돈을 다 몰아주는 거죠. 가족은 이런 가족, 군대 가족은 일종의 질서의 주인공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회 질서를 만드는 종교, 국가와 더불어 이게 누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냐면 공산주의에서 그랬죠. 공산주의 세 가지 적이었단 말이죠. 막스와 앵겔스 그리고 이 저자는 아마 좌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거를 끝나면 안 되지만 근데 여기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읽고 있어요. 앵겔스는 가족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신성한 상호관계에 대한 부조화적인 헛소리를 조롱하며 지배계급이 가족을 단순한 화폐관계로 전락시키고 한때 그것을 가리고 있었던 감상적인 배를 찢어버렸다고 지적한다. 마르크스와 앵겔스의 자본주의 근대에 대한 반대 담론에 따라서 부르주아 가족 서사 밖의 자아를 완전히 그거 밖에서 하고 싶은 그 욕구를 굳이 옹호하지 이거에 꼭 하지 않더라도 이건 마르크스와 앵겔스의 그 공산주의 담론이죠. 근대에 대한 자본주의 근대에 대한 담론이지만 그거 아니어도 그것까지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대 이데올로가 힘을 사시한 팔근대 시대로의 전환 과정이라서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이 있는 거죠. 이건 뭔 뜻하냐면 근대 국가의 핵가족 개념이 실천적으로 폐기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냥 자동으로 폐기되고 있잖아요. 뭐 이론에 관계없이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폐지하자라는 말이 아직 너무 위험하고 전략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유타표적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기존의 인식 체계를 전복하는 진짜 혁명의 상황이라서 그래요. 이거 진짜 부서지는 상황이거든요. 궁극적으로 가족의 폐지를 둘러싼 정치에 이게 왜 으스스한 심리적으로 버거운 게 있어요. 그거는 이런 으스스함은 진짜 혁명적인 모든 정치에 있는 거죠. 바닥이 무너지고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은 거. 우리의 공포는 자아의 폐지, 라는 예감. 그러면 나는 누구야? 라는 예감에 반사적으로 따라오는 반응 같은 거예요. 근데 가족은 근데 자아의 원천이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낭만적 사랑의 고백에 의한 결혼 제도가 근대 가족을 형성했다면 근대인의 자아는 뭐냐? 그런 서사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사적인 핵가족과 오디푸스 서사, 아버지, 어머니, 아이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통해 자아가 형성된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죠.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아가 항상 이런 식으로 형성된 건 아니었던 거죠. 군대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면 그런 방식으로도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근대 시대의 가족을 뜻하는 게 한자리 일부러 썼는데 패밀리였죠. 근데 중세 시대에는 가문을 의미했단 말이죠. 자아가
근데 특유의 산물이었단 말이죠. 가족처럼. 그러니까 탈근대 시대는 아직 모르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거예요. 뭔지 아직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이게 아니고 근대 시대의 한계에 갇힌 폐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근대 핵가족 개념, 그걸 없애자가 아니라 그건 안 중요하단 말이죠.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상상해 보지만 아직 보지는 못한 세계로서의 가족 개념에 관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우리가 손을 잡으면 분명 가족 이후에 찾아올 아무것도 없음의 풍요 속으로 용감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자가 선언하는 가족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 글에서는 좀 부족하게 여겨져서 이 글 읽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해야 하는 아직 보지 못한 세계로서의 가족 개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잘 몰랐던 건 근대 국가 제도로서의 가족 개념. 이거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해야 하는 아직 보지 못한 세계로서의 가족 개념.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비판은 정확히 했는지 모르지만 엥겔스가 그 비판의 목적지를 잘 몰랐다고 여겨져요. 이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어떻게 아직도 가족이 다른 모든 관계의 가능성에 대한 기준 역할을 하는지 이상하지 않은가? 나는 모르겠다. 다시 시모어의 말을 인용하자면 가족이 필연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비정한 세상의 심장일 수 있기 때문인 걸까? 내가 보기에 가족이라는 종교는 가족이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하리라는 빛나는 희망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걸 가지고 뭔가라는 희망을 중심, 그 희망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확실한 소속, 신뢰, 인정, 충만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가족 속에 있단 말이죠. 가족이라는 꿈은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단어에 있는 게 아니라 안식처에 대한 꿈 같은 거죠. 소속감, 믿을 수 있고 안정적 인정받고 충만해지는 거. 그 꿈줄임과 구속과 정반대되는 무언가. 관용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족 같다는 말을 하는 거는 가장 가능한 한 가장 강렬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인 거지.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는 운명이야. 이보다 더 강한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럼 어째서 이 의미로 사용하는 걸까? 이 선문적 개념만으로 정의할 수가 없는 거죠. 시적 상상력의 바탕을 두는 의미로 표현되는 가족. 이거는 폐기되어야 할 또는 폐기될 수 있을 개념이 아닌 거죠. 저자는 근대의 가족이라는 신화를 폐기한 후에도 가족이라는 종교를 인류의 희망으로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다른 거죠. 그리고 탈근대 시대를 위한 가족의 개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을 위하여 하나의 명제에 대한 증거와 반증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그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 아포리아죠, 아포리아. 아포리아의 표현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탈근대 가족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중간중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가족을 사랑한다는 건 가족 폐지에 찬성하는 것과 상충하는 일이다. 반대되는 일이라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상대가 충분히 돌봄은 가족의 긴대 가족에 있었죠. 또 하나는 자율성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 힘,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가 더 늘었죠. 그러니까 탈근대 시대 포월의 역사에 입각한 담론이에요. 그러니까 돌봄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자율성인 거죠. 그러니까 근대 가족 제도의 폐지에 찬성하는 거는 오히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즉 돌봄뿐만 아니라 자율성도 보장하려는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가족 제도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 폐지론자는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의 행복을 빌고 그들에게 절실한 돌봄을 제공하는 문제에 관해서라면 세상에 가능한 대안이 거의 또는 전혀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다른 대안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자신과 가족에게 서로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제도는 안 좋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가족 모델이 피억압 집단을 국가와 사회, 자본으로부터 울타리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지키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와 자본이
과거의 노예, 선주민, 밀려들어온 이민자, 그 빈약한 보호막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 유산과 처방 때문에 주변화된 모든 사람에게 강요한 바로 그 백인, 시민 정착자, 부르주아, 이성의 가부장 제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제도는 안 좋다는 거야. 더더군다나 여성이 핵가족 제도에 묻혀 있는 한 우리는 혁명을 향해 효과적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성이 나아가지 못하면 혁명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팔근대 시대의 은유족 가족 개념은 어떻게 돼야 될 거냐? 이거가 중요한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피리우스의 글을 중심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소피리우스의 가족을 폐지하라.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를 상상하는 법의 핵심 담론은 가족을 폐지하라를 중심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완전히 욕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제도 이외에 무엇이 나타날지 너무나 궁금하다. 어쩌면 그게 모든 내가 알 길이 없을지 모른다는 것도 안다라고 겸손하게 이 책을 마무리해요. 그렇지만, 그 저자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를 상상하는 법의 부제의 말처럼,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딱, 이걸 표현해서 어디다 쓰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중간에 시적 상상력을 동원하는 은유적 가족의 개념, 팔근대 시대 가족이라는 종교의 갈 길, 곳곳에 암시해 두었어요. 그걸 찾는 건 우리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대신 누군가에게 은유적으로 가족이 된다는 건 그 사람에게 상당히 가독잡지 않은 무언가. 말하자면 수용, 연대, 기꺼이 돕겠다는 약속, 환대, 돌봄이 있다는 걸 믿게 만드는 일. 응? 이거는 진짜 지금 근대의 가족의 그 가족다운 거하고 좀 멀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기본단으로 기능하는 근대 가족을 사회적 조직의 세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내가 다른 데서 한탄했듯이 가족의 종말보다 자본주의의 종말을 상상하는 게 더 쉬울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차라리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게 낫지 가족이 없어지겠냐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죠. 하지만 꾸준히 이어진 유토피아적인 실험들 이런 실험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회적 조직의 실타래를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 모임이 많죠. 그런 집단 생활하는 것이 많아요. 개그 없는 사회를 향한 운동 같은 거. 그것이 가정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여 갖고 균형을 확장시켜서 소집단 문화를 만들고 있는 히피들도 그랬었고 60년대 곳곳에서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예를 들면 틴나탄 스님의 그 공동체도 있죠. 누구도 노동하지 않는 이유로 음식, 쉴 곳, 돌봄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뭐 이런 거 있죠. 허울을 벗어내고 보면 국가와의 경제적 계약 또는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일 뿐인 근대 가족보다, 이때 가족은 근대 가족이죠. 인간 본성에 대한 다른 설명, 인간 본성은 이기적이지 않다 이거지. 이타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회 재생산을 조직하는 다른 방식을 발명하여 합의에 기반한 세대 초월적인 공동거주 방식, 일상의 노동이라는 부담을 분배하고 최소화하는 대대적인 방법들, 행복의 청사진을 곧 찾게 될지는 의심스러운 거죠. 이 금방 이루어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본주의 재생산 제도, 결혼, 사유재산, 가부장제, 경찰, 학교에 대한 저항의 방식으로 재산 사랑이라고 부른 소유적 사랑을 폐지한 후에야 진정한 행복의 생산에 필요한 새로운 혁명, 새로운 사랑, 혁명적인 사랑, 붉은 사랑을 창조하기 시작할 수, 붉은 사랑, 이게 이제 그 좌파 내용이라서 그래요. 그런 거 인용한 거예요. 이건 그 좌파 내용만 빼면 돼요. 이게 이제, 그래서 220명이 가정의 단, 이게 사회주의, 그 후리의 공상사회주의죠. 그런 것, 그런 사상을 답습하고 있는데, 통치 수단으로서의 가족에 반대한 진짜 가족 운동. 혈연을 완전히 내려놓고 동지적 관계, 근족, 혹은 아직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 비모성의 생산, 비혈육성 등 혈육에 상응하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 맺기 방식. 가족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자리 등 색다른 사회적 주체가 설 자리 등
단편적으로 제시되는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탈근대 시대의 가족 개념을 구축하는 바탕이 되길 바라는 거죠. 가족적이라고 뭉뚱그려진 형용사 안에서 유토피아적인 잠재력을 가진 고경이 핵심은 상호 돌봄, 상호 의존, 소속감인 것 같다는 거죠. 비록 배타성, 국수주의, 인종, 재산, 유전, 정체성, 경쟁 이게 이제 근대적인 가족이죠. 이런 거는 관 속에 묻혀 있죠. 이런 관에 묻혀 있긴 하지만 말이죠. 일상생활에서 느끼기 힘든 이런 이상적 버전의 가족적 가치는 누구든 스치듯이 남아 볼 수 있는 거예요. 집을 집답게 만드는 것. 집이라는 단어의 보편적이고 진정함의 새로운 의미에서 그건 세계혁명이 되는 거죠. 그런 세계혁명이라는 실천을 말해요. 이게 오만 거창한 결론이죠. 다소 좀 어안이 벙벙하게 느껴진다면 이런 대안적인 사회세계를 누구든 스치듯이 마마 볼 수 있다는 걸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가 정리인데 지금 소피 루이스 저자는 이 입구에만 탈근대 이 가족의 모델이 입구에만 있는데 이거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거를 지금까지 읽은 거를 적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대표적인 영화계인데 탈근대 은유적 가족 개념 이거를 예술적으로 선취한 사례를 꼽자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에요. 그분은 칸 영화제에서 계속 호평을 받아왔는데 아무도 모른다. 걸어도 걸어도 진짜로 일어날지 몰라 기적.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가 마을 다이어리, 태풍이 지나가고 어느 가족, 브로커. 이건 한국에서 찍었죠. 이런 핵가족의 대안적인 가족을 그린 영화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세계 영화계에서 물론 히로카즈 감독이 중심이지만 히트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어느 가족은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는데 이건 국가로 아주 장려할 일이잖아요. 근데 근대 국가의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일본에서는 건국적으로 환영을 받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 사실 자체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대안적인 사회 세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세계혁명을 실천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이 영화로도 이미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더 나가보면 자료를 몇 개 보면 이건 며칠 전에 나온 신문 기사인데 바퀴벌레가 된다면 아이들이 내가 바퀴벌레가 된다면 어떡할 거야? 10대 사이에서 대유행 중인 거죠. 부모한테 자고 일어났더니 1m가 넘는 바퀴벌레가 됐어. 근데 영어는 나야. 엄마 아빠의 반응은? 이런 기습 카톡을 보내고 답을 체근해요. 그래서 그 답변을 받아내면 온라인 또래들과 부모의 정체를 분석해요. 파리채부터 찾겠다. 세스코에 문의한다 등 농담을 다큐로 받아친 부모는 서운함 유발자로 예쁜 케이지에 놓고 인중지 키우겠다는 단어를 감동선 사용으로 일단 징그러운이 방해가 되는 감금형 어떻게든 사람이 되도록 보건형은 현실파 부모로 나눈다는 거죠. 부모의 답변을 아무 말 대잔치를 유의력거리로 소비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부모에게 난 어떤 존재인가를 진지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잖아요. 비모성. 모성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를 시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질문의 원조는 가끔 이렇게 조작을 잘못해요. 이 질문의 원조는 물론 카프카의 변신이죠. 카프카의 변신이에요. 자고 일어났더니 커다랗고 흉측한 벌레를 벌레버린 주인공 그레고리 잠자 영업사원으로 뛰며 자기 가족의 책임을 책임져온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벌레가 됐던 사실을 자각하고도 출근부터 걱정하는 고달픈 인생이에요. 근데 하지만 가족은 그를 벌레로 취급하며 강급하고 소설 말비 그레고리가 죽음을 선택하자 가족들이 홀가분하게 피크닉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줘요. 10대들의 삶이 고달프죠. 자살률도 음주 뭐 우울 뭐 어쩌고 이거 자신을 무가치한 버러지 같은 순간을 여기고 그때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복원하려고 하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 엄마가 벌레가 되면 아이가 나도 벌레가 되려고 대답했더니 인고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이 어떤 상황에도 같이 있는 모습. 이게 원래 그 가족의 개념이었는데,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 중에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엉뚱한 얘기인데, 전시회가 하나 있는데, 그, 근현대 미술전인데, 가족 그림들이 쭉 나왔어요. 근데 가족 그림들 이거 가족이죠. 이러면, 가족 그림들이죠. 예, 가족 그림들이 이 장욱진의 그림이고, 음,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이중섭이가 말한 거고, 예, 여기 보면 이중섭의 그림이죠. 조금 올라가서 볼게요. 그림만. 이중섭이, 그리워하는 자식들한테 보여준 그림이고, 그림만 볼게요. 이건 입계대 그림이죠. 음, 그다음에, 이거는 이중섭의 그림이죠. 가족들이 얽혀 있는, 이렇게. 이거는 박수근의 그림이죠. 골목 안에. 음, 장욱진의 그림이죠.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왜 이런 그림을 보느냐. 이거는 또, 어, 박내연이죠. 김희창 화백의 아내였던. 이 가족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 그런, 그런 가족을 다시 한번 분석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를 다시 봐야 되는 세상이 온 건데 그 인간관계를 다시 보는 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도구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켄 일버의 통합 명상이라는 글에서 나하고 너의 나하고 너 보통 사랑 뭐 가족 간의 사랑 뭐 연인 간의 사랑 어떤 사랑이든지 간에 그 사랑을 분석하는 자신도 가족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근대 있던 것하고 전혀 다른 생각인 거죠. 이런 그림도 보러 가는 이유가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이유가 가족을 다시 한번 자기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 관계를 생각해 보려는 거잖아요. 이거를 분석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를 들면 나하고 너의 관계에서 나의 선호와 취향을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선호와 취향하고 동일시하고 있는 거. 이게 근대 가족의 가장 큰 약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바람, 자기의 바람을 우리의 바람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의 역할, 상대의 나가 가진 역할,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포함 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인칭 복수인데, 우리는 항상 둘 이상의 나가 모이는 건데, 둘 이상의 당신들이나 그것들이 우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나들이 위한 자리가 우리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나가 우리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 가부장제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분석이 되죠. 가부장제가 아니라 자기가 그러면 지금 있는 이 근대사, 이 가족사회에서 심각한 갈등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틀림없이, 어, 이렇게 이런 그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좀 해보면 나 공간,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나 공간이 이게 진실되고 제대로 된 나인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공간인지부터 먼저 봐야 되죠.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우리 경험, 상대방도 생각하는 우리 경험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우리 경험이 뭔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 상대방의 나 공간, 또 챙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른 사람한테 우리 공간 경험, 그리고 이 네 가지 입장을 모두 다 고려를 해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지금 앞에 읽은 가족의 그 폐지 그런 관계에서 아예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가족의 개념 속에는 아예 이런 게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생각하면 가부장제는 내가 생각하는 거가 그게 우리고 너는 생각 안 해도 돼. 그것도 내고 너가 생각하는 우리도 그것도 관계없어. 그것도 내가 생각하는 우리야. 이렇게 하는 거죠. 나밖에 없는 거죠. 나의 나 공간만 있는 이렇게 되는 게 근데 가부장제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죠? 이게 그래서 근대적인 사랑에 있어서도 말은 근대적인 사랑이지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처럼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는 네 사람이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내가 하는 나의 경험, 나의 마음, 이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경험, 우리의 관계에 관한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의 공간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생각하는 우리의 경험, 그건 또 따로 있단 말이죠. 그지? 그 우리에게 네 사람이 계획돼 있다는 걸 알아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할 때마다 사실은 이 네 가지 주요한 관점들이 함께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가서 보고,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공부를 하나도 앞에는 없었던 거죠. 그죠? 그 책을 내가 인용한 이유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죠. 이런 개념이 하나도 없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해야 될 잊지 못할 요소가 하나 있는데, 성숙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발달 단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단계를 신중하고, 분명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어떤 단계인가, 상대방이. 그러니까 만약에 성장의 구조에서 너무 다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됐습니다. I'm sorry.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너무 다를 때는. 그러니까 단계가 너무 달라서,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의지를 믿고 욕구와 욕망과 가치도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요한 상호 이해와 가치의 공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단 말이죠. 요게 자살에 이르는, 우리가 불행에 이르는 상황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단계가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대화를 하는 훈련이 거의 안 돼 있어서, 부부관계나 뭐 무슨 연인관계에서도 필요한 상호 이해와 가치의 공유를 하려는 노력도 해보지 못한 거죠. 성장의 구조가 너무 다른데도 서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더라도, 다들 갈수 있는 길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성장의 길의 다른 단계에 있어서도 깨어남의 길에서는 같은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면 괜찮다는 거죠. 둘 사이의 공통의 토대가 형성될 수 있다면, 성장하기 달라도. 그래서 갈등과 차이를 보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균형 있고 더 일관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경우든 깨어남의 일반적인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남이라는 거는 자아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파트너가 함께 이런 길을 간다면 공유할 수 있는 소주의 심야한 원천까지 갖게 돼요. 우리가 더 깊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마지막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위에 있는 내용 중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 그림을 보러 가는 것이 이 화가들의 이런 어려운 가족 관계를 다시 회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들을 애가 끌려가죠. 이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보면서 지금의 가족에 대해서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때는 이렇게 절망적으로 가족끼리 뭉치려고만 노력했던 그런 상태잖아요. 그죠? 어떻게 애틋한 그런 관계밖에 아닌 거죠. 그죠? 2년치도 힘들었던 세상인 거죠, 그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현대의, 지금 우리 시대에, 탈근대 시대에 가족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 이 사진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이 가족 관계를 서로 얘기해 보려고, 서로 같은, 음, 지평에 서로 공감의 관계를 열어보려고 노력하느라고 민주관이 모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이유인 거예요.